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법무부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오래전 그날, 혹시 학력고사 세대는 아닙니다. 예. 오래전 그날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 예, 예.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예, 예. 그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전날 예. 세상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냥 이 지구가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너무 좋겠다. 그 압박이 너무 커서요? 그렇죠.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큰 예. 시험 앞두고는 항상 세상이 사라지면 어떨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그 MBTI로 하면 N이네요. 아닌데요. 저는 S인데 그래요? 그냥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그럼요.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났지만 네네. 얼마나 힘드실지 아무쪼록 지금 한참 시험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발 그동안 노력한 만큼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좋은 날 옵니다. 네. 아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잘 보신 김희진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이 응원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험생분들 오늘 끝나면 신나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춘천역 태블릿. 무슨 얘기일까요?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가 됐습니다. 춘천역에서 분실한 태블릿 PC가 빌미가 됐다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네. 나올 법한 네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9월 춘천역에서 발견된 이 태블릿 PC였습니다. 영무원분이 이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태블릿에 열려있던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카카오톡에는 사채나 불법 도박 관련 대화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 텔레그램에는 마약류의 유통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이 영무원은요, 태블릿에 마약 밀반입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 즉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태블릿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태블릿 주인이 28살 남성과 공범을 특정해서 검거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는데요. 이 남성은 이 SNS를 통해서 유럽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 주면 수고비 400만 원에 항공료와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받고 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겁니다. 이들이 런던에서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가 되면서 이 압수된 케타민만 6kg에 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들이 이미 국내로 들여온 케타민 3kg은 서울 강남 클럽으로 이미 흘러 들어간 뒤였다는 겁니다. 정말 우연히 이 분실한 태블릿 PC 하나가 자칫하면 3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 유통망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좀 잃고 마약이 진짜 많이 유통이 되나 봐요. 이미 유통된 것만 3kg,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수사 범위를 좀 넓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미 3kg의 마약이 유통된 상황이라서 경찰이 수사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해당 남성 등이 검거된 이후에도요, 약 1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서 예. 마약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총 4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 중에 유통책 18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예. 투약자 26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기존에 있던 어떤 동남아 이런 예. 루트가 아니고 그쵸.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그러니까요. 마약류를 예. 직접 들여왔다는 예. 점. 그리고 밀반입 수법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 한 네덜란드 유통책은요, 무려 2.4kg의 아, 마약을 네. 이 인분 모양으로 위장을 해서 네네. 항문에 숨겨서 밀반입을 와. 시도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4명의 밀반입책이 들여온 마약 가액만 무려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 그래서 최종 압수한 마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이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필로폰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여기에는 이 케타민 원석이라고 예. 불리는 신종 마약류도 들어있었고요. 와. 이렇게 대규모로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밀반입책 그리고 총책, 판매책 이렇게 역할을 철저히 나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케타민 8.8kg, 필로폰은 100kg, 엑스터시는 500정, 그다음에 합성 대마가 330ml. 그리고 아까 케타민 원성 얘기해 주셨는데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마약 맞습니다. 종류가.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이 마약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마약이 막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약량이 상당한 만큼 좀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양의 어떤 마약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한국에서는 유통을 네. 좀 했을까요? 네, 최근에도 저도 이제 마약 사건을 좀 하는데 예. 대부분 이제 비대면 유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대규모 마약 유통이 가능합니다. 약간 그래서 던지기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로 건가요? 그거죠.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흔히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바로 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국내 운반책들이 밀반입한 이 큰 덩어리, 마약의 큰 덩어리를 가져와서 예. 한 번에 팔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일일이 다시 소분하고 포장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마약 포장들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의 야산이나 아니면 주택가의 통신 단자함이라거나 계량기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손이 되지 않는 네. 그러한 확인하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미리 숨겨둡니다. 네. 그래서 이 판매책이 마약 구매자에게 돈을 주로 이제 입금을 받는데 돈을 예. 받으면 직접 만나는 대신에 이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좌표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 정보만 SNS나 메신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이 좌표를 보고 해당 장소로 가서 이 물건, 마약이겠죠?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던지기 수법은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절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가 쉽고요. 네. 또 꼬리 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윗선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마약 유통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블릿의 주인하고 공범인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위법한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위수증 주장을 좀 한 것 같아요. 법원에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수증 원래 재판해 보면 잘 인정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고 예. 이 당사자들이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재판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인데 그 PC의 정보를 경찰이 본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 네. 적법한 증거 수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 적법한 증거의 수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이유를 요약해 드리면 예. 태블릿을 처음 확인한 사람이 누구죠? 경찰이 아닙니다. 아니죠. 영무원이죠. 그렇죠. 예. 춘천역의 영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무원은 범죄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예.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선의 예.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열려있던 메신저를 예. 확인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 마약 유통이라는 심각한 범죄 정황을 예. 우연히 예. 발견하게 된 거고 예. 경찰은 이 영무원의 적법한 신고를 예. 받아서 태블릿을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법원은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이 태블릿을 무단으로 열어봤다면 예. 위법이겠지만 아. 이 사건은 시작점 자체가 달랐다고 본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 핵심 증거들이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되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태블릿을 열어봤다면 위법 수집 증거인데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영장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해서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던지기 수법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 사건도 좀 짚어보죠.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4차례까지 좀 마약을 숨겼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이거 보고 이제는 수법이 발달하다 못해서 이제 종교 기관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담하고 교묘하게 이 장소로 숨어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예. 뭐 때로는 뭐 흙을 파내서 마약을 아, 찾기도 하고요. 네네. 길가에 숨기고 몇 분 뒤에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 던지기 방식이 이용이 됩니다. 예.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이 은닉 장소인데요. 예. 보통은 이 CCTV가 없는 곳을 골랐고요. 그래서 도심이나 주택가가 아니라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야산이나 심지어 낚시터 야.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네.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해야 할 어떤 수도권 일대의 사찰까지 범행 장소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으슥한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해줘서 좌표만 알려준 방식을 쓴 건데 경찰이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120여 명을 무더기로 와. 또 검거를 했고요.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또 검거에 대비해서 흉기도 소지해 아, 다녔다는 네. 점입니다. 실제로 검거 과정에서요. 이 경찰을 이 경쟁 조직원으로 착각해서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 좀 많이 심각하네요. 이 마약을 이쪽은 30명을 잡았는데 이쪽은 또 120명을 잡았고 맞습니다. 양도 엄청나고 마약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유통됐었던 시절이 있었는가에 대한 네, 요새 저희도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 예. 이제 국내 내국인이 아니라 이제 뭐 외국인, 뭐 예. 중국인이라거나 다른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이런 거에 연루가 돼서 들어옵니다. 또. 이게 교통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거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전자금융이 좀 발달을 그렇죠. 하고 온라인의 금융, 예, 온라인이 그런 부분도 발전하는 발달을 거니까. 하는데 수사기관은 또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국이 지금 마약의 온상이 되는 거,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좀 CCTV도 없는 곳, 야산이나 절에 마약을 좀 숨겨도 결국은 좀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붙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붙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좀 피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해지니까 어렵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결국에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겨도 결국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락하려면 뭘 해야 돼요? 통신. 연락,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SNS나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이 지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경찰이 마약 구매자로 신분을 또 위장을 하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검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마약을 검거할 때 또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사 협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윗선이라거나 다른 유통책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 범죄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예, 때문에 한 명이 검거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원을 신고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아무리 숨어도 연쇄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 중간책이나 하선이 단속돼서 잡히면 상선을 불어라. 네, 상선을 그렇죠. 어쨌든 단속하게끔 협조해라. 수사 협조하면 플리바게닝 해주겠다. 뭐 형량을 좀 조절해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마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지금 SNS로 네. 이게 사찰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SNS 검열을 한다라는 것이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검색하고 이번에 뭐 AI 수석 맞아요. 뭐, 네. 뭐 이제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대통령실이랑도 답변했지만 마약 수사가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또 침해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마약 수사에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기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또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생활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생생 키워드 보실까요? 남편의 탄원. 어떤 내용일까요?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건 내막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밤 예. 11시 45분경에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회사 숙소에서 예.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흉기로 남편의 배를 2차례 찔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당시 이제 회사 숙소다 보니까 이 남편의 비명소리에 예. 잠을 깬 직장 동료들이 이 흉기를 들고 있는 아내를 급히 제압을 하고 예. 119에 신고해서 다행히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피해자인 남편의 탄원입니다. 이 크게 이제 배를 흉기로 찔렸기 때문에 그쵸. 크게 다쳤던 남편이 예. 다행스럽게도 회복된 뒤에 이 재판부에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면서 이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희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배를 흉기로 찔렀다라는 부분은 살인미수에 좀 해당될 수 있고 만약에 남편분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그냥 그렇죠. 형 받고 끝났을 사안인데 이 재판부 판단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뭔가 좀 희한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칼로 찔렸어요. 근데 네. 남편이 용서한다? 그러면 남편이 혹시 평소에 아내를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내는 왜 남편을 찔렀지? 이런 부분 되게 그렇죠.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잠든 남편의 배를 찔렀다는 것 자체가 살인 미수라서 매우 중대한 범죄 예, 예. 혐의입니다.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살인 미수인데 예. 어떻게 옥살이 징역형을 면할 수 있냐? 살인 예. 미수인데 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에 나왔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심 재판부는요. 1심보다 형을 더 무겁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배나 늘었어요. 맞아요. 재판부가 왜 형량을 높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예.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남편과 이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예. 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니까 해치려 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범행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바로 제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사망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그리고 남편이 입은 이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예. 1심의 형 1년 6개월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판단해서 징역 3년으로 형을 다시 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징역 3년으로 올라갔는데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되면서 결국은 옥살이를 면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탄원서를 썼잖아요.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네. 이게 아마도 형량에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남편의 이 처벌 불원 탄원서,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면이 집행유예 선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무려 3년으로 2배나 늘었는데 어떻게 감옥을 안 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예.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죄는 매우 무거운 게 맞다. 남편을 쫓기로 찌른 행위가 당연히 징역 3년은 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형을 높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다. 물론 살인 미수는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요, 피해자의 용서와 이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남편의 의사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행법상으로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징역 3년, 최대 상한선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당신의 죄가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남편에게는 가정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준 그런 판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좀 그 이후의 얘기가 좀 듣고 궁금하시죠? 싶은데 맞습니다. 네. 아내가 왜 찔렀는지가 네.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아내를 감옥에 보내면 남편이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풀어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크로코다일의 눈물, 악어의 눈물. 너무 이렇게 제가 다른 너무 범죄까지. 소설쓰나요? 예. 근데 범죄까지. 남편이 혹시나 아내가 사실 이 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는가에 대한 네. 부분이 궁금해지는 그렇죠. 지점이고. 경제적 갈등이라는 말 외에는 자세하게 맞아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사실 왜 용서해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찔렀는데 감옥에 안 보내고 왜 바깥에 두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랑해서 경제적인 그냥 갈등 하나 때문이다. 경제적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찌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제가 좀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도심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그렇죠. 익산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이후에 보복 범죄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의심 저만 약간 좀 소설 저희가 이제 사건을 워낙 많이 네, 접하다 보니까 직업병적으로 사건 사고를 너무 겪다 보니까 이게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분이 정말 아름답게 탄원서를 써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혹시나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조금 우려가 좀 있으시죠. 듭니다. 네. 사실은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도한 것도 모자라서 자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거짓말까지 하게 한 아내와 이혼한 남성의 좀 사연인데요. 상간남과 데이트를 할 때 자녀들과 동행을 했다고요? 네, 정말 충격적이고 예. 뭐 어른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40대 남성이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요. 8년 전에 결혼한 아내가 2년 전부터 엄마들 모임이 있다면서 주말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외출을 한 겁니다. 남편이 같이 가자라고 하면 엄마들 모임이라서 남자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매번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여 아내가 만난다는 그 친한 엄마의 정체가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상간남과 데이트를 하면서 어린 아들과 딸을 또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는 아빠한테는 땡땡 이모 만났다고 해 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시킨 거죠. 하지만 가장 또 충격적인 사실은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의 자취방까지 아이들을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이 아이들을 작은 방에 뭐 휴대전화랑 뭐 간식거리랑 이렇게 몰아넣고 상간남과는 이제 뭐 안쪽 방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추궁하니까 아내는 외로워서 그랬다.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또 상간남의 정체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 사안인데 결국 이 부분은 이혼을 좀 했습니까? 이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소송 이런 거 좀 위자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맞아요.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또 들여다보면 예. 남편이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과 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아내가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 보통의 엄마들이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야. 아내의 본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해주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면서 이 아이들을 두고 사실상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남편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도저히 그런 엄마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양육권 관련된 부분을 주장해서 이거를 이렇게 취하까지 하게 된 데에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법조인으로서 아내에게만 양육권을 주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있는 대한민국 이혼 소송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혼 소송을 할 때 물론 어떤 뭐 아빠가 혹은 엄마가 누가 양육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누가 주로 양육을 하는 양육친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판사님도 알 수 없죠. 사실 누가 맞는 것이 더 아이들의 사건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건지 누구도 알 수 없죠. 변호사들도 알 수 없고. 맞아요. 가정사는 뭐 그 가정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재판장님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조차 내가 상간남에게 벌을 주고 벌이라기보다는 위자료를 받고 아내가 바람까지 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가 두려워서 혹시나 엄마한테 갈까봐 남편이 이걸 취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네. 내가 명확하게 바람을 핀 아내를 위해 아내가 상간남과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믿을 수 있었다면, 신뢰할 수 네. 있었다면 남편은 이거 취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피해자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대한민국 이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제가 명확하게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었다면 그렇죠. 그냥 계속 취하하지 않았을 진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거예요. 취하하지 맞습니다.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 아이 두 명은 또 어떤 죄가 있어서 사실 없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느꼈을 그 참담함 조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상간남 집에 데려가고 거짓말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아빠한테 만난 거 이모 만났다고 해 이렇게 강요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사실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자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별도로 좀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뭐 이론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아이들이 입은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 상대방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불륜 현장에 강제로 데려가서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게 부모의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상간남의 경우에도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고 엄마의 불법 행위에 동조한 어떤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간남하고 아내분이, 그러니까 여러 그 바람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부정행위의 유형도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전 좀 강하게 네. 뭔가 처벌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위자료 관련된 부분이라도 법원에서 좀 대폭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유튜버가 못됐다. 유튜버가 뭘 못되게 했는지. 최근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유튜버가 너무하다는 신경을 토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000원 써 있는데 8,000원 써 있잖아. 고기랑 섞으면은 10,000원이 되는 거야. 섞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기억은 납니다. 순대만 시켰는데 상인이 마음대로 고기를 섞어서 주로 이제 주고 고기값까지 받아서 좀 논란이었습니다. 2,000원 더 받은 거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네, 맞습니다. 요거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이 8,000원짜리 순대에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서 10,000원을 받은 바가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이 상인은요, 유튜버의 영상을 봤다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예.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잘못할 때도 있지 않냐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일부 내비쳤는데요. 예, 예. 그런데 주변 다른 상인들의 반응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예. 다른 상인들 역시도 사전에 말도 없이 고기를 얹어주고 돈을 더 받으려 한 것은 그 가게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유튜버를 향해서는 그 여자 유튜버가 되게 못됐다, 욕이 나온다. 예. 자기가 유명해지면 우리 광장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사실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 특히나 연예인들, 사실 과거에 그런 어떤 맛집 이렇게 홍보하는 네. 뭐 혹은 맛집을 알아보기 맛 평가하고 다니는 네. 블로거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유튜버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사라진 이유가 맞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거를 칭찬해 주는 건 괜찮은데 네거티브한 맛 평가를 해서 이제 하면 소송이 걸리는 거죠. 명예훼손 소송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걸리고 해서 많이 맛집 평가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게 다 많이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한 것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유명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집 말고도 여러 광장시장에 있는 집들이 다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거든요, 변호사님. 네. 마음대로 고기를 섞어 판매한 가게는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처분 어떻게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광장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고작 열흘 1,200만 뷰가 넘게 공분을 샀는데 예.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이 징계 성격을 자세히 들여보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요,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내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광장시장의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10일간의 매출 손실보다요, 이 1,200만 뷰가 넘는 영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바가지 가게로 낙인 찍힌 그 신뢰 하락과 예. 이미지 타격이 그 가게 주인에게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그러겠죠. 처벌일 거겠죠. 예. 이 해당 상인도요, 영업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먼저 요청하면서 열흘 동안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처분이 적절하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더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추진하는 노점 실명제, 예.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겁니다. 음. 이 열흘의 징계가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노점 실명제 같은 것들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광장시장 참 좋아하거든요. 광장시장에 가면 이제 맛있는 먹거리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죠. 네. 한번 들어가면 네, 디저트까지 다 이것도 이제 먹고 이것도 먹고 계속 줄 서가지고 따라가면서 마지막 먹어야 호떡까지 돼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예. 광장시장 상당히 좋아하는데 광장시장에 사실 노점상들이잖아요. 그 네. 음식점을 파는 게 이제 양 옆에 가게들 말고 이제 가운데에 가운데도 있는 있고. 예, 그런 네. 노점상들이 좀 많은데 그 노점상들에 대한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네. 좀 의문이고, 이 사실 유튜버가 해당 상점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아니냐, 특히나 네.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버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 법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공익을 위해 밝힌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의 핵심에서 유튜버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 해당 상인 스스로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사실을 인정했죠. 예.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폭로한 것이라서 죄가 성립하기가 어렵고요. 네. 두 번째로 업무 방해의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거짓말을 퍼뜨려야 되는데 예, 예. 역시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경험담이었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이 정당한 소비자의 후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것을 법적으로 업무 방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방송이 중요한 부분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더 이상 혹은 소비자들도 더 이상 공정을 깨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게만 맡겨놓지는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 혹은 담합 행위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도 혹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게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들도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본인들도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네. 올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사실 2,000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 2,000원 때문에 정말로 공익 목적으로 이걸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조금은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 너무나 날선 비판과 날선 공격보다는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사회가 신중하게. 그런 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모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유망주 마라토너 경기 중 트럭에 치여 뇌사입니다. 이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가 조금 우선 첫 번째 궁금하긴 한데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마라톤 대회도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했던 선수가 경기 도중에 사실 이게 차량에 치였어요. 네. 근데 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다 차량 통제를 하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네. 그렇죠. 예. 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소식이죠. 예. 이 사건은요, 지난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한 지역 마라톤 대회에서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도중에 차량에 치이는 이러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 피해자는 청주시청 소속의 25살 어린 선수였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머리와 상체에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 연명 치료에 의지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대회는 이 충북 도내 시군 대항전 형식으로 열린 마라톤이었고 3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이 대회를 즉시 중단을 했는데 이 선수가 막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였다라는 점이 더욱 안타까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 올해 8월에 청주시청에 입단한 신예 선수지만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장거리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도로를 통제해야 네.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차량에 좀 치이게 된 건지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 예, 있는 예. 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다시피 도로 통제를 하기는 했는데요. 예, 예. 완전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요, 왕복 2차로입니다. 예. 근데 주최 쪽은 이 중에 한쪽 차로만 마라톤 주로로 통제를 하고 예. 바로 옆에 다른 차로는 일반 차량 통행을 그대로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들과 일반 차량이 예. 하나의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는 굉장히 위험한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사고 당시에 선수는 선두그룹에서 뭐 경찰 순찰차에 호위까지 받으면서 뛰고 있었는데 예.
바로 그 옆에 일반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달리던 이 80대 남성의 1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을 해서 이 선수가 뛰던 차로로 들어왔고 선수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차량과 이 선수들의 주로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이 어설픈 도로 통제가 참극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최 측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서 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최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대회 주최 측은 참가 선수들의 어떤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그렇죠.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복 2차로 중에서 한 개 차로만 통제한 이 조치가 예. 과연 이 의무를 다한 거냐,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뛰고 있는 바로 옆 차로에서 일반 차량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예견 가능한 위험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과 선수의 뇌사라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죠. 그래서 주최 측 관계자에게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러한 네. 혐의가 그리고 선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자 사이클 선수단이 체전 대비 도로 훈련 중에 화물 트럭에 치여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운동선수들이 이 도로훈련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사건은 국내 여자 사이클 최강팀으로 불리던 상주시청 이 선수단이 네. 경북 도민체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당한 너무나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25번 국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25톤 화물 트럭이요. 선수단 코치가 몰던 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먼저 추돌을 하고 그 앞에서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그대로 덮쳐서요. 이 사고로 19살, 24살, 25살 선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옆에 이 사이클이 예. 널브러져 있죠. 다른 선수 3명도 다리와 늑골이 골절되고 코치도 부상을 입고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를 낸 25톤 트럭 운전자는요. 운전 중에 DMB, 이 방송이죠. 예, DMB를 시청하다가 훈련 중이던 선수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명들이고 또 유망주였는데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 갓 20살 된 예. 여자 선수들 전부 다 이렇게 사망했었던 사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개별 훈련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마라톤 등의 대회처럼 도로를 이용하는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는 부분 통제 방식으로는 안전사고를 좀 막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번 사고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이나 제도적 허점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고 맞아요. 한 번의 행사일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이나 아니면 이 대회를 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공식적인 도로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면 통제, 예. 아까처럼 부분 통제가 아니라 전면 통제를 원칙적으로 법제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외적으로 부분 통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깔콘 몇 개 세워놓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 물리적으로 차단벽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으로 훨씬 예.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전용 경기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야외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뭔가 도로 통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인재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보실까요? 대학가 확산하는 집단 부정행위입니다.
서울 유명대학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연세대로 시작을 좀 했는데 고려대, 서울대까지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좀 적발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좀 컨닝을 한 건지, 이게 사실 대한민국 유사에 네. 가장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는 대학 세 곳이 다 네, 걸렸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이 가장 먼저 이제 큰 파문이인 곳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 600여 명이 수강하는 이 챗GPT 관련 AI 과목에서 네.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예, 예. 이 시험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는데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학생들에게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 손, 얼굴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시험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 띄우는 방식으로 동시에 챗GPT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담당 교수가요, 50명의 부정을 적발을 했고 40명이 작수했다, 이렇게 밝힌 정도로 규모가 컸고요. 심지어 작년 수강생들은 이 챗GPT 유료 버전 쓰면 A+ 받기 쉽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올린 것까지 네. 드러나서 AI 부정행위가 만연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도 이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죠. 이거는 또 AI를 직접 이용은 안 하고요. 예.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시험 진행 동안 실시간으로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어떤 고전적인 방식의 집단 커닝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네. 연세대, 고려대와 다르게 교수가 직접 지켜보는 대면 시험이었어요. 예. 그런데 통계학 실험 과목이었는데 학교 측에서 AI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공지했는데도 일부 학생들이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이 AI에 접속해서 문제풀이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양심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상아탑을 쌓겠다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간 학생들이 그렇죠. 해야 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죠. 예. 본인들도 근데 분명히 이 부정행위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어떤 이런 부정행위, 불공정, 특히 요즘 세대들은 불공정에 대해서 매우 좀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네, 힘든,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불공정을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세대들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다, 모순적인 행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수능 시험 날입니다.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좀 적발이 됐습니다. 아무튼 대학생들이면 지성인들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 학교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상을 요구하면 좀 가능할까요? 이 땀 흘려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씁쓸합니다. 예.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금전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법원에서는 재시험 결정을 성실한 학생에 대한 새로운 가해,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부정행위로 오염된 시험을 무효화하는 것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의 어쩔 수 없는 조치이자 성실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봅니다. 또 성적 평가는요,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시험 결정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이 재시험에서 학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해달라, 학사적인 구제를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I 시험에서 AI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네.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학생의 권리를 좀 보호하고 공정한 학사 운영을 하려면 변호사님,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요. 언제 예. 써도 되고 언제 쓰면 안 된다. 사전에 공지 반드시 해야 되겠고, 예. 이 징계 과정에서도 어떻게 의견 진술 기회 같은 적법한 절차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평가 방식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덤기는 사건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맞춰 AI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이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